음, 아, 이제 오늘 할 내용은 습관 5,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너무 당연한 얘기 같은데 우리는 이 반대로 하고 있는 게 이제 우리는 이해시키고자 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고 이해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걸 이렇게 다뤄야 되나? 이걸 우리가 학습해야지 할 수 있는 것인가? 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해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먼저 이해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해받고 싶은 사람들만 다 모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순서를 바꿔서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제 이해시키는 이게 진짜 엄청난 패러다임의 변화거든요. 이거 순서만 한번 바꿔도 인생이 바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오늘 이제 너무나 당연한 내용 같은데, 이거를 정황 없이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지금 이 책을 읽게 될 거거든요. 내가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게 내게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책을 읽고 이제 이 내용을 내가 수용할수록 이제 내가 납득이 되면 그때부터는 아마 우리가 스스로 패러다임을 바꿀 것 같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공감적 커뮤니케이션의 원칙이고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이유들이 존재한다. 그 이유들은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파스칼이 한 말이죠. 우리가 이성적으로만 납득시킨다고 해서 상대가 받아들여 주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해보자. 당신은 시력이 나빠서 고생을 하고 있으며 그래서 친척이 경영하는 안경점에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이 안경점에 근무하는 사람은 당신의 이야기를 간단히 듣고 난 뒤에 자신이 쓰고 있던 안경을 벗어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 이걸 끼워보세요. 지금까지 10여 년간 이 안경을 썼는데 정말 도움이 되었죠. 집에 한 개가 더 있으니 이건 당신이 써도 좋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 안경을 써본다. 그러나 문제는 더욱 악화될 뿐이다. 이런 도수가 너무 높군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하고 당신은 큰 소리로 외친다. 왜 그렇지요? 나한테는 잘 맞았는데. 자, 다시 한번 잘 써봐요. 음, 쓰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모든 게 희미하게 보일 뿐인데요. 당신은 항의한다. 무슨 소리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사고해 보세요. 도대체 사물을 잘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런 당신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군요. 나는 당신을 도와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하며 그가 나무란다. 그러니까 다- 나에게 맞았던 답을 상대에게 주는 거예요. 그 문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시력이지만 상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내가 전에 써봤던 방법을 주는 거예요. 해결책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자기한테 안 맞는 처방이다 보니까 안 맞다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정말 감사할 줄 모르네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어, 되게 웃기는 얘기 같지만 사실은 우리 대부분 이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 볼게요. 성품과 커뮤니케이션. 내적 성품이 우리가 이제 소통에 있어서 내적 성품이 거의 99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게 소통에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당신은 지금 내가 쓴 책을 읽고 있다. 읽고 쓰는 것은 둘 다 커뮤니케이션의 형태이다. 마찬가지로 말하는 것과 듣는 것 역시 커뮤니케이션의 다른 형태이다.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어, 이 네 가지 중에서 적어도 한 가지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 네 가지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은 효과성을 높이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커뮤니케이션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 우리는 깨어있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보낸다. 그러나 이 점을 생각해 보자. 당신은 읽고 쓰는 방법을 배우는데 수년을 보냈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데도 여러 해를 보냈다. 그러나 듣기에 대해서는 어떤가? 당신은 상대방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 경청하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어떤 훈련이나 교육을 받아보았는가?
아마 듣기 훈련을 해봤는가라는 질문인데 여기 보시면 넘어가 보시면 비교적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경청하는 훈련을 받고 있다. 직업이 예를 들어서 협상가라든가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듣는 훈련을 하겠죠. 그죠? 상대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이제 내가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특별한 직업군의 사람들은 아마 듣기 훈련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 이들이 받는 훈련은 경청하는 기법만을 중시하는 외적 성격 위주의 사고에서 출발한다.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내적 성품이나 인간관계에 바탕을 두지 않는다. 만일 당신이 나를 비롯해서 당신의 배우자, 자녀, 이웃, 직장 상사, 직장 동료, 친구 등과 효과적으로 교제하고 영향력을 미치기 원한다면 우선 영향을 주고 싶은 사람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테크닉만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만일 당신이 어떤 테크닉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챈다면 나는 당신의 이중성과 가식에 실망할 것이다. 또 나는 당신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당신의 동기에 대해 의심하게 되어 속마음을 열 수 없게 된다. 내게 진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는 실제로 보여주는 당신의 행동에 달려 있다. 당신이 보여주는 실제 행동은 당신의 성품, 즉, 진정, 당신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평판이나 당신이 나로부터 받고 싶은 평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 영향력은 내가 당신을 실제로 어떻게 경험했는가에 따라 확실히 달라진다. 당신의 성품은 계속해서 표출되고 또 전달된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결국 이처럼 표출되는 당신의 성품을 통하여 나는 당신이 나에게 행하는 것과 당신 자체를 본능적으로 신뢰하거나 불신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넘어가 보시면 369페이지에 보시면 당신은 여기 보시면 그런 게 있어요. 당신이 나만이 갖는 독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한 나는 당신의 충고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당신이 진정으로 대인관계의 커뮤니케이션을 효과적으로 하고 싶다면 테크닉만 가지고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당신은 솔직함과 신뢰를 고무시키는 내적 성품의 바탕을 둔 공감하며 경청할 수 있는 기술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 그래야만 마음과 마음 사이에 교감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고 싶지만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게 만드는 건 어차피 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외적 성격이 아니고 나의 됨됨이가 어떠냐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오해가 풀리기도 하고 오해가 쌓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내적 성품이라는 거죠. 내가 얻고 싶은 커뮤니케이션의 결과는 나의 내적 성품에 의해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 여기 가보시면 공간적 경청이란 말이 나와요.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라는 말은 매우 심오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온다. 우리는 보통 남에게 먼저 이야기하여 이해받고 싶어 한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하려는 의도를 갖고 듣는 게 아니라 대답할 의도를 갖고 듣는다. 따라서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 말을 하고 있거나 말할 준비만 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패러다임을 통해 모든 것을 여과시키고 다른 사람들의 생활 속에 자신의 경험을 심어주고자 한다. 그러니까 안경 껴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들이 자기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븐 코비가 얘기하거든요. 아들을 이해, 아들이 당신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는 건가요? 약간 이제 이게 띵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도 이걸 인지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 이 아버지처럼 똑같아요. 나는 아들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들을 이해할 필요가 없는 게 나는 이미 아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하기 이전에 그 단계를 빼고 그 이해하는 단계를 빼고 바로 이해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들어가지 않으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아이를. 우리 이런 경우 있죠.
내가 너무 친숙하기 때문에 나는 이미 알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제 배우자라든가 부모님 아니면 내가 너무 이제 솜씨듯이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 자녀 나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 단계를 이제 이미 나는 축척에 의해서 이해가 충분히 다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대화가 되게 많거든요. 알고 보면 특히 가까운 사람하고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우리가 듣는 거에 대한 이제 설명이 좀 잘 되어 있는데 아, 맞다. 여기 우리가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각자의 독백만 이렇게 모아놓은 것과 같다. 각자 자기 말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 듣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듣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각자 자기 말만 한다는 거예요. 371페이지에 보면 이제 우리가 보통 듣기 수준에는 이제 이렇게 5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듣기가 뭐냐면 무시하는 것.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는 경우, 이거는 실제로 듣지 않는 것에 속하는 거고요. 둘째 듣기는 뭐냐면, 그래, 그래, 그렇지 하면서 있잖아. 맞아 하고, 맞장구를 치면서 듣는 채 하는 듣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택적 청취라고 해갖고, 대화에서 어떤 특정 부분만 듣는 경우예요. 다 안 듣고, 부분 내가 선택해서 듣는 거거든요. 특히 이런 거는 어린 아이들이 끊임없이 제잘될 때 우리는 곧잘 이러한 방식으로 듣기를 하거든요. 그래, 이렇게 선택적으로 듣는 거죠. 다 안 듣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집중적 경청이거든요. 상대가 하는 이야기를 주의를 기울이고 그 말에 총력을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수준 높은 경청에 들어가긴 하는데 최고의 경지는 뭐냐면 가장 고차원적인 공간적 경청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가장 높은 수준의 경청이 공감적 경청이거든요. 완전 그 사람이 되어서 있잖아요.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공감적 경청이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우리가 이제 이 듣기 만약에 이제 나도 이 듣기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들을 거 아니에요. 대화에 따라서. 그죠? 그리고 상대도 나와의 어떤 그거를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대화에 따라서 이 5가지 중에 하나로 들어줄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제 넘어가 볼게요. 372페이지에 보면 공감적 경청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공감적 경청이란 다른 사람이 가진 중고 틀의 내면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의 관점을 통해서 사물을 보는 것. 즉, 그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에 입각하여 세상을 보는 것이다. 이때 우리는 그들의 패러다임과 감정을 이해하게 된다. 공감이란 딱 주의하셔야 되는 게 동감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동감은 같을 동자잖아요. 그죠? 이제 이게 뭐냐면 동자는 같기 때문에 합이냐 그다음에 합의가 아니냐라는 판단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공감이란 동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별표를 막 많이 치셔야 돼요. 우리는 이게 헷갈려가지고 받아주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동감은 합의의 한 형태이며 판단의 한 형태이다. 그리고 이것은 때로는 분위기에 맞춰 표현된 감정과 반응이다. 사람들은 곧잘 동감에 의지하게 되는데 이는 사람들을 서로 종속적으로 만든다. 공감적 경청의 본질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공감한다는 것은 동의를 하지 않아요. 그거하고 별개예요. 아, 그렇구나예요. 그죠? 나도 그래. 이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사람을 감정적으로는 물론 지적으로도 완전히 깊게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아, 당신은 그렇군요라고 받아주는 게 공감이고요. 나도 그래. 동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공감적 경청은 말하는 내용을 마음속에 새기고 반응하고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 사실은 전문가들이 커뮤니케이션 중에서 불과 10%만이 우리가 말하는 내용이고, 그죠? 다른 30%는 우리가 내는 소리, 그 다음에 나머지 60%는 신체 언어를 통해서 전달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10%만 이렇게
이게 내용은 10%밖에 안 되는 거죠. 그 나머지 소리나 신체 언어나 이런 것들이 무려 90%가 이제 소통의 이제 언어로, 이제 비언어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나 공감적 경청을 하는 경우 우리는 귀로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더욱 중요한 눈과 가슴으로 듣는다. 이때 우리는 감정과 의미, 행동까지도 경청한다. 그 신체 언어까지 다 경청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오른쪽 뇌는 물론 왼쪽 뇌까지 사용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감지하고 직관하고 느끼는 것이다. 공감적 경청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데이터가 왕이라 했잖아요. 누가 데이터를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승부가 결정한댔잖아요. 우리 덕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많이 알수록 유리한 건 맞거든요. 대화에서 이게 그 승점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내용만 잘 들으면 10% 들은 거예요. 상대랑 얘기하는데 내가 내용을 충분히 알아들었다는 거는 10%를 알아들은 거고 나머지 90%는 못 알아들은 거거든요. 얼마나 큰 걸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공감적 경청을 했을 때 나머지 그 90%다 알아듣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에 들어가냐면 영적 커뮤니케이션에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 걸로 통으로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감정은행 계좌에 엄청난 예입이 돼요. 공감적 경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공감적 경청에 대해서 세미나를 듣는데 혹시 공감적 경청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기에 지금 여기 지금 세미나에 워크샵에 오신 분 중에 공감적 경청을 체험하신 분이 있나요? 했더니 한 분이 있었더라고요. 한 분이. 그 많은 분들 중에. 그래서, 이분이 연세가 좀 있으셨는데, 자기 평생에 딱 한 번 있었더라고요. 혹시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 중에, 혹시 공감적 경청을 해주신 거 말고,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나는 공감적 경청을 받아본 적이 있다. 누가 내 얘기를 공감적 경청을 해준 적이 있다.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실제로 굉장히 드물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세미나에 한 50여 분 정도 계셨는데 딱 한 분이 평생 살면서 딱 한 번 공감적 경청을 해봤대요. 근데 이분이, 그 시어른들이 두 분 다 이제 이게 교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에서도 그 시어른들이 굉장히 뭐랄까? 좀 이렇게 덕망이 있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마다 자기를 보면 그렇게 훌륭한 집에 시집을 갔으니 당신 너무 복이 많다고 하더래요. 너무 복이 많다, 좋겠다. 그렇게 좋으신 어른들하고 사니 당신은 복이다, 복이다, 뭐 이렇게만 하는데 자기는 이제 네네 하죠. 이제 아닙니다 할 수가 없으니까 네네 했는데 이분이 해외여행을 갈 일이 있어갖고 일주일 정도 부모님을 이제 그 친척집에 맡기고 자기가 이제 이 부부가 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일주일 동안 가게 됐는데 갔다 왔는데 그분이 그러더래요. 어, 진료야. 이거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그렇게 좋은 어른하고 사니 너는 고민이 없지. 뭐 네가 너무 복이 많다 했는데 진료야 진짜 고생 많다. 이 한마디를 해주더래요. 근데 그 자기가 그 결혼해서 근 한 몇 년입니까? 30년 넘도록 시어른을 모시고 살았는데 아무도 자기 고생하는 건 안 알아줬는데 딱 일주일 그 어른들 챙겨주신 분이 들려야 고생했다 이 말 한마디 하더래요. 자기를 공감해 주더래요.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그때 그동안의 시집살이의 서름이 싹 다 사라졌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연세가 있으신데,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공감적 경청을 이때까지 한 번을 못 받아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 그런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왜 영적 커뮤니케이션인지를 이게 진짜 있잖아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영적으로 이게 뭐 엄청난 힘을 주거든요. 이게 공감적 경청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감적 경청은 그 자체만으로 감정은행 계좌에 막대한 개입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심리적 공기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상당한 치료 효과도 가지고 있다. 숨을 쉬는 거예요. 심리적 호흡 있잖아요. 공기. 그 마음 안에 공기가 없으니까 깝깝하잖아요. 마음이 깝깝하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공감해주면 이때 처음으로 공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공기가 들어오니까 내가 마음이 숨을 쉬면서 치유 있잖아요. 치유. 실제로 마음이 나와버리는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음, 어,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내용이 좀 많은데 조금 넘어가 볼게요. 어, 376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어, 공감적 경청은 아까 우리가 이제 경청이 무시하기부터 공감적까지 총 5단계 경청이 있었잖아요. 듣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공감적 경청은 경우에 따라서는 있잖아요. 다소 위험할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어, 공감적 경청은 위험 부담도 안고 있다. 사실 심오한 경청의 경험 세계로 들어가는 데는 상당한 안정감이 필요하다. 내 내면의 안정감이 없으면 못 들어요. 그리고 들으려 하다가 내가 다칠 수도 있어요. 당신의 영향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를 열어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당신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역설이다. 그 이유는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영향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진정으로 상대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은 사실이 바로 습관 1, 2, 3이 공감적 경청의 바탕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이 세 가지 습관은 당신에게 불변하는 내면적 안정감을 제공한다. 습관 1, 2, 3은 우리 안에 내면적 안정감을 주거든요. 그죠? 내가 이렇게 굉장히 그 주도적인 사람이 되었을 때, 이렇게 내가 독립적이 되었을 때, 이제 상대에게 경청할 수가 있거든요. 원칙 중심적으로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외부 세계로부터 상처받기 쉬운 취약점을 마음의 평화와 힘으로 다스릴 수 있게 된다. 일단,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안에 에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남 얘기 못 듣는다는 얘기 들어봤죠? 뭐, 내 안에 오리가 3만 마리가 꾀꾀거려가지고, 다른 사람의 소리가 안 들린다. 내 에고가 너무 강하다. 이러는데, 그게 이제 감정적으로 내가 너무 취약한 상태에서 상대에게 공감적 경청을 하려다 보면, 이렇게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좀 이렇게 마음을 다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습관 1, 2, 3이 충분히, 그죠? 자신감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관계 형성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알고 보면. 자, 그 다음에 처방하기 전에 진단하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의사가 뭐 진단도 안 하고 처방부터 한다면 그 의사 우리 못 믿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슨 이유에서든 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약간 진단부터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처방부터 하는 게 있어요. 듣지도 않고. 그래서 먼저 경청하고 이해하는 것, 또 처방을 내리기 전에 진단하는 것은 위험성도 있고 쉽지 않은 일이다. 실제로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여기 예화가 나오거든요. 이 집 딸이 태어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몹시 몸이 아팠어요. 근데 의사가 그때 그 엄청난 그 미식 축구 아주 중요한 시합이 있다 보니까 온 사람들 다 거기 다 가가지고 이번에 주치의도 다 거기 간 거죠. 그 담당 의사도 여길 갔는데 이제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 경기장에 있는 의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결국은 통화를 했어요. 그래갖고 애가 많이 아프다 했더니 약을 처방받았는데 이 부부가 아차 했던 게 뭐냐면 주치의가 아닌데, 그죠? 어, 얘가 두 달 된 아이인지 아냐 모르냐는 거죠. 약은 처방받았는데 의사가 과연 우리 제니를 아냐? 이건 거죠. 그랬더니 잘 모르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랬더니 결국은 민폐지만 한 번 더 전화해보기로 결정하고 의사 선생님하고 통화를 해요. 통화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378페이지에 보시면 전화 잘 주셨다고. 왜냐하면 두 달 된 아이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다시 처방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얼마나 아찔한 순간이에요. 잘못된 그 약물이 우리 아이가 두 달밖에 안 된 아이가 그죠? 그 만약에 일반 약을 받았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위험할 뻔했어요. 그죠? 이게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죠. 하나의 예하로. 그죠?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378페이지에 만일 당신이 진단에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처방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이 원칙은 판매에도 적용된다. 유능한 세일즈맨은 제일 먼저 고객의 욕구와 관심, 그리고 고객이 처한 사정을 이해하려고 한다.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거래하는 어떤 세일즈맨이 나의 욕구나 관심과 내 상황은 전혀 관심 없고 자기 팔고 싶은 것만 자꾸 얘기하면 어때요? 내가 이용당하는 느낌이죠. 내가 호구된 기분이잖아요. 근데 나한테 뭘 파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내 욕구도 굉장히 알아내려고 하고, 내 관심사도 너무 알아내려고 하고, 내 상황도, 내 사정도 막 알아서 본인이 충분히 이해하고 어떤 걸 추천해 주려고 한다면, 어때요? 내가 그 세일즈맨이 뭘 팔든 나는 좀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 못지않게 저 사람이 좋은 거를 선택해 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길 것 같거든요. 예전에 어떤 분이 홈미팅에 오셨는데 보험을 이제 막 시작하셔가지고 이제 막 보험을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금 타입의 어떤 보험보다는 저는 질병 관련된 보험이 좋은 거 있으면 제가 하나 보고 사드릴게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결국 끝까지 연금만 얘기하시고 아무것도 못 팔고 가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연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몸이 아플 때 필요한 보험이 필요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내가 뭘 원하는지 충분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가 팔고 싶은 걸 말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 팔고 가셨거든요. 저는 좀 이제 막 보험을 시작하신 분이었고 좀 뭐라도 하나 팔아서 힘이 되드리고 싶었는데 도저히 내가 원하지 않는 걸 계속 권해서 결국은 못 사드렸어요. 그리고 보험이라는 게 한 번 계약하면 20년이잖아요. 내가 한 번 호의를 베풀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사드릴 수가 없었거든요. 이런 거죠. 그래서 음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뭐 이렇게 유대인들도 그렇고 중국인들도 그렇고 이분들이 살아남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근데 협상 기술이 워낙 뛰어나거든. 이 사람들이 중국인들하고 유대인들이. 근데 그들은 결코 가난해지지 않는 비법이 뭐냐면 판매를 잘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중국인들은 정말 잘 팔아요. 진짜 진짜 잘 팔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이 있잖아요. 결국 뭐냐면 뭐 잘 파는 사람의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듣고 충분히 이해하고 가장 잘 맞는 거를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잘 파는 사람 진짜 잘 팔거든요. 어, 그, 딴 데 안 세고 내가 빨리빨리 갈게요. 그러니까 아마추어 세일즈 팬들은 전문적인 세일즈맨은 고객의 욕구와 문제점에 대해 해결점을 판매한다면 그 아마추어 세일즈맨들은 제품을 팔잖아요. 그죠? 이 두 접근법이 완전 다르죠. 전문적인 세일즈맨은 진단하는 방법과 이해하는 방법을 배워요. 그리고 그는 사람들의 욕구를 자기가 판매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연관시키는 방법을 배워요. 그죠? 만약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면 제가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당신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성실성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건 사실 이 세일즈맨만 그런 게 아니라 변호사, 디자이너, 뭐 하다못해 뭐 학교, 교사, 그죠?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훌륭한 판단을 위한 열쇠는 이해하는 것이다. 먼저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맞죠? 그다음에 다음 넘어가서 네 가지 자서전적 반응이 있어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요런 식으로 들어요. 요런 식으로 듣는 게 있거든요. 첫 번째 하는 방법이 뭐냐면 379페이지에 보시면 들을 때 우리의 반응이에요. 첫 번째 판단이에요. 판단. 맞다, 안 맞다. 이거를 계속 판단하면서 듣거든요. 이게 나쁘다가 아니에요. 참고로. 이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탐색이에요. 탐색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중고 틀에 맞춰가지고 듣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듣는 거예요. 들을 때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충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해석. 이제 충고는 당연히 자신의 경험을 따라서 충고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게 우리가 듣는 거는 또 해석하는 거거든요. 유추하는 거예요. 자신의 동기와 행동에 근거하여 사람들의 동기와 행동을 유추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나쁘다가 아니라, 어, 이렇게 하다가는 이거를 이제 공감적 경청에서 이거를 먼저 하게 되면 대화가 깊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이런 식으로 듣고 있잖아요. 판단하거나 탐색하거나 충고할 마음으로 듣거나 해석하고 있다면 상대는 마음을 다 못 열어줘요. 그러면 대화가 말은 많은데 하나도 와닿지 않는 대화가 될 수 있거든요.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애들이 이제 제일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어떤 듣기를 엄마가 이제 뭐 부모가 자식하고 대화할 때 탐색하잖아요. 그럼 애들 제일 듣기 싫어요. 그런 대화를 제일 싫어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간 보는 거 있잖아요.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떠보거나 이런 식의 탐색하는 말은 되게 음, 듣는 사람이 굉장히 교만하고, 이제 상대를 은근히 있잖아요. 여기 보면 사생활 침해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게 상대가 들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81페이지 가보면 우리가 역할 연기를 한번 해보는 게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공감적 경청을 하는 역할 연기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거는 시켜서 해봤어요. 우리가 그때 에메랄드 클럽에서 코칭 수업을 한번 하고, 제가 다이몬드 됐을 때, 어, 3박 4일이죠. 3박 4일 동안 그 코칭 클래스를 들었어요. 그, 그 서울의 셰라톤 워크힐에서 3박 4일 동안 뭐 했냐면,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3일 동안 있잖아요. 코칭, 그 훈련을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감적 경청을, 이렇게 역할 연기를 하는 거거든요. 두 사람이 이제 짝이 되는 거예요. 짝이 돼가지고 이제 질문은 간단해요. 어렸을 때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 뭐예요? 이게 질문이었어요. 질문은 모두가 다 짝이 있는데 질문은 뭐 이렇게 하는데 공감적 경청을 이제 하라고 해요. 또 완전히 그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듣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저랑 짝이 되신 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공감적 경청은 이런 겁니다 하고 듣고는 이제 들었어요. 들어주더라고요. 근데 2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이분이 공감적 경청을 해주니까 제가 말하다가 울었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 마음에서 너무 잘 들어주는 사람이 나의 소중한 이야기를 들어주니까 눈물이 나면서 가슴이 따뜻해지고 눈물이 나면서 너무 행복한 눈물이 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공감적 경청 말고 이게 그 반대의 또 역할을 하나 맡았어요. 그건 뭐냐면 듣는 척하기 경청이었거든요. 딴짓을 계속 해야 돼요. 상대가 말할 때 딴짓을 해야 되거든요. 뭐 이렇게 볼펜도 좀 만지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다이어리도 좀 그렇게 만지고 이렇게 막 딴짓을 해야 돼요. 이분이었거든요. 근데 말하는 사람이 화가 나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아 음, 이게 진짜
여기서 보시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나는 이 개념을 여러 세미나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르쳐 왔다. 우리가 공감적 경청 상황에 대해 역할 연기를 보여주고 참가자들이 자기 자신이 하는 전형적인 반응을 마침내 파악하기 시작하면 이들은 대개 큰 쇼크를 받는다. 너무 이게 있잖아요. 참가자들은 자신이 보통 때 하는 반응이 어떤지를 깨닫기 시작했고 공감적 경청을 하는 방법을 학습하면서 커뮤니케이션에서 극적일 만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대부분의 경우 먼저 이해하라는 명제는 이렇게 7가지 습관 가운데 제일 먼저 적용해 볼 수 있는 원칙이다. 이것부터 해봐도 있잖아요. 삶이 엄청 바뀌어요. 먼저 이해하려고 하는 것만 내가 7가지 습관 중에 이것부터만 적용해도 삶이 엄청 바뀌어요. 그렇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예화가 나와요. 전형적인 아빠와 10대 아들에 대한데 제가 요거는 좀 넘어갈게요. 한번 쭉 이제 읽어보세요. 보시면 아들이 고민이 있어서 아빠한테 말하는데 아빠가 자기 식으로 들어요. 판단, 충고, 탐색 뭐 이런 식으로 듣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결국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못해요. 못하는데 아빠가 나중에 공감적 경청을 해줌으로 인해서 아이가 자기의 진짜 고민을 꺼내놔요.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내가 이제 한마디 시작했는데 벌써 상대가 결론부터 내버리는 거 있잖아요. 너무 말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385페이지에 보시면 경청 기술에 대해서 약간 이게 되어 있거든요. 경청 기술은 우리가 이제 기술이 나쁘다가 아니에요. 기술은 내가 내적 성품이 된 사람이 기술까지 쓰면 아까 내적 성품이 99고 그죠? 이제 내적 성품이 있는 사람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면 거의 99는 완성이 됐어요. 근데 기술까지 하나 더 더해버리면 완벽해요. 그래서 경청 기술은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효과 면에서는 가장 약하지만 385페이지예요. 내용을 흉내내는 게 있어요. 이제 그 적극적 경청 혹은 반영적 경청에서 가르치는 기술인데 내용을 앵무새처럼 흉내내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말 따라하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 기법만 가지고는 내적 성품 및 인간관계적 바탕이 없다면 이 기법은 종종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나아가 마음의 문을 닫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말만 따라하는 흉내내는 요 기술은 오히려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요 기술도 되게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나 오다가 무슨 일 있었게? 그러면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떠보는 듯 막 이게 약간 얄팍한 수를 쓰는 게 나쁜 거지. 그 말을 따라해 주는 거는 기본적으로 좋아요. 아무튼 그 다음에 넘어가서 386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단계인데 내용을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들을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아빠 나 지쳤어요. 학교는 지루하고 짜부네요. 하고 했을 때 너 더 이상 학교에 가고 싶지 않은 모양이구나 하고 내용을 이렇게 재구성해 주는 거거든요. 이것도 근데 여전히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깊숙이 못 들어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오른쪽 뇌를 작동하는 건데 감정이에요. 감정을 읽어주는 거거든요. 아빠 나 지쳤어요. 학교는 지루하고 따분해요 하니까 너는 정말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모양이구나 하고 상대의 감정을 읽어줘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단계인데요. 요게 둘째, 셋째 단계를 모두 포함한 거예요. 내용을 재구성하고 감정도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너는 정말로 학교에 대해 좌절감을 느끼고 있구나. 학교도 들어가고 좌절감도 들어갔어요. 요렇게. 그러니까 좌절감은 감정이고 학교는 내용이거든요.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앵무새처럼 내용 흉내내기, 그 다음에 내용을 재구성하기, 그 다음에 감정을 읽어내기, 그 다음에 이제 내용도 재구성하면서 감정도 읽어내기. 요렇게 단계. 그러니까 제 4단계가 사실 공감적 경청 기술을 사용할 때 일어나는
결과에 대해서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놀라울 것이다. 왜냐하면 상대가 공감해주면 마음에 공기가 들어가니까 숨을 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가까워지는 믿음도 생기고 굉장히 가까워지는 찐 교류가 이루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이제 389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렇게 하고 4단계로 소통을 했어요. 내용도 재구성하고 단에 운에 다 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감정까지 읽어냈어요. 다 잘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드디어 어떤 상대가 드디어 나의 경험을 원하는 거예요. 나의 자서전적 경험을 요구하는 단계가 됐어요. 처음부터 내 것부터 얘기하면 애들이 안 듣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마음이 다 됐을 때는 아빠는 어때요? 엄마는 어때요? 하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여기 중간에 아버지는 조언을 시작할 때도 아들의 말에 반드시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아들의 대답이 논리적이면 아버지는 효과적으로 질문하고 조언할 수 있다. 이제 아빠의 이야기도 얘기해도 돼요. 그러나 아들의 반응이 감정적이면 아버지는 다시 공감적 경청 상태로 들어가야 한다. 자기 감정이 상대에게 온전히 전달된 상태에서는 감정이 이미 안정이 돼 있거든요. 더 이상 감정적이지 않아요. 논리적이고 이성적일 때 그때 충고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때 조언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아주 감정적일 때는 충고와 조언이 어,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게 아무리 상대에게 진짜 약이 되고 보약 같은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충고를 하더라도 안 들어가져요. 상대가 감정적일 때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아직 감정적이다 싶으면 공감적 경청을 더해서 감정을 안정시키고 난 다음에 상대가 이제 논리적이다 됐을 때 그때 딱 이렇게 이제 충고의 타이밍인 거죠. 조언의 타이밍인 거죠. 넘어가 볼게요. 390페이지에 보면 어, 여기 보면 놀라운 일이 또 있거든요. 우리가 조언을 안 해도 상대가 어, 내가 잘 들어만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 들어주고 감정을 완전히 헤아려 줬어요. 근데 조언을 안 했어요. 여기 보시면 외부의 조언이 없이도 변혁이 일어나는 경우는 많다. 사람들은 마음을 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경우 자신의 문제를 찾아내고 그 과정에서 해결 방안을 분명하게 인식하기도 한다. 말하다가 답을 찾아버려요. 자기가 객관적이 돼가지고. 엄마 아빠가 아니면 선생님이나 아니면 스폰서가 어떤 좋은 답을 주지 않았는데 스스로 알아버려요. 자기 안에서 자기 케이스를 완전히 꿰뚫고 거기서 답까지 찾아서 변혁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다른 관점과 도움을 필요로 할 때가 있다. 이때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는 진정으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고 공감하며 경청해서 당사자가 시간을 들여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어 자신의 베이스를 찾고 문제 해답을 얻게 하는 것이다. 내가 막 답을 꽂아주는 게 아닌 거죠. 내가 충분히 들어줘서 스스로가 문제를 꿰뚫고 자기 페이스도 찾고 스스로도 답을 찾게 해주는 게 가장 좋은 조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세상 지혜를 다 알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잘 들어주고, 왜냐하면 들어주면서 그 사람이 스스로 찾아가게만 해줘도 그 사람이 제일 그 문제에 대해서 깊게 숙고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또 밑에 보시면 또 놀라운 거예요.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을 때 그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는 순수한 욕구에서 진실로 경청해 주잖아요. 이들이 얼마나 마음을 빨리 여는지 놀라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마음을 안 열어가지고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들어주는 내가 진정으로 이해하고 이해해 주려고 하는 순수한 욕구에서 완전 이제 진심으로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가 너무 빨리 마음의 문을 열어갖고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싶어 한다. 때를 못 만난 거예요. 마음을 안 열고 싶었던 게 아닌 거죠. 마음을 열고 싶은데 너무너무 열고 싶은데 열 수 있는 상황을 못 만나거나 그런 사람을 못 만났던 거죠.
아이들은 친구들보다 부모에게 마음을 더 열어 보이고 싶어 한다. 부모들이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계속해서 신뢰하며 결코 판단하거나 비우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아이들은 마음을 열 것이다. 당신이 위선이나 기만 없이 상대를 진정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할 때, 그로부터 자신에게 무언으로 유입되는 순수한 인식과 이해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공감하기 위해서 항상 대화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사실 말이란 때로는 방해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사실 이런 거 있거든요. 뭐,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말 안 했는데, 어, 어, 교회에서 어떤 분이 그 남편을 잃고 어 이제 너무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무너져갖고 괴로워가지고 펑펑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어떤 분이 가갖고 그분을 등을 이렇게 쓸어준 거예요. 이렇게 그 안아줬는데 그 누가 그걸 해줬냐면 어 그 남편을 잃은 어떤 분이 그러니까 같은 입장인 거죠. 어떤 분이 가서 그분이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울음이 안 그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가서 한번 등을 이렇게 쓸어줬는데 그분이 있잖아요. 이게 이게 완전한 위로를 받아버린 거예요. 완전한 공감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네 안다 이거잖아요. 내가 너를 안다. 그 마음 안다. 이게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등만 쓸어줬는데도 그 마음을 전부 다 받아준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또 이런 게 있어요. 공감적 경청을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기술만 쓰고 실제로 공감을 안 하고 기술만 쓰잖아요. 공감하는 척 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오히려 자기를 이제 조정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다는 것 때문에 크게 붕괴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로 해야지, 그 진정성 있게 해야지, 이렇게 막 이렇게 공감적 경청의 위력이 워낙 세니까 척하잖아요. 그래서 상대를 속였잖아요. 그러면 이게 돌아오는 적개심은 상상 못 해요. 아무튼. 그래서 진정으로 해야 되는 거고 392페이지에 그래서 뭐냐면 맨 위쪽에 보면 거대한 빙산 몸체에 해당하는 성품 저 밑바닥에서 나와야 한다. 경청이라는 게 우리가 경청은 기술이잖아요. 듣기 기술이잖아요. 그거는 1%예요.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근데 성품이라는 게, 큰 게 빙산 아래쪽이 있어주면 이게 이제 진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이분이 이제 우리가 경청하려면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된다는 것 때문에 또 경청을 못 할 수가 있어요. 또 다 못 들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스티븐 코비가 자기의 경험을 하나 얘기해 주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언젠가 하와이 오하우 북부 해변 어떤 방에서 책을 집필하고 있는데 이제 창문을 두 개 열어놓고 했어요. 근데 바람이 싹 불어오면서 자기가 이제 쌓아놨던 원고들이 막 방을 날아다닌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 원고 잡느라고 이제 완전히 막 이렇게 사방을 이제 이렇게 원고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 뒤늦은 후회죠. 내가 차라리 몇 초 더 걸리더라도 창문 한 개를 닫았더라면 어땠을까? 분명히 시간은 걸렸죠. 그죠? 하지만 창문을 닫았더라면 종이 줍는 낭패는 좀 더 줄일 수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공감적 경청은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걸리는 시간 대비 우리가 인생길을 잘못 들어 수 킬로를 간 뒤에 되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 혹은 드러나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걸리는 시간, 나아가 사람들에게 심리적 공기를 주지 않아 나타난 결과를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 등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분별력 있는 공감적 경청자는 다른 사람 내면 깊숙이 일어나는 현상을 재빨리 알아차릴 수 있다. 이해심이 깊은 사람은 보면 아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실제 문제가 있는 내면
중심부에 도달할 때까지 한 겹씩 껍질을 벗겨나가는 것을 안전하게 느끼도록 수용과 이해를 보여줄 수 있다. 사람들은 이해받기를 원한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감적 경청이 시간이 걸린다지만 내가 이 어마어마한 위력을 알고 오히려 거기에 집중해서 들어준다면 사실은 더 시간이 절약될 수도 있어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것보다. 그다음에 이해와 지각.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아까 앞에 지각 실험이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젊은 여자로 보고 어떤 사람은 늙은 여자로 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 중심도 다 지각각 다르잖아요. 지금 인생의 중심이 배우자 중심인 사람도 있고 경제적 관점인 금전 중심일 수도 있고 심리도 동료의 심리일 수도 있고 부족의 심리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해와 지각인데요. 우리는 우리들의 지각은 크게 다를 수 있다. 이거 다를 수 있다 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394페이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 일하고자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게 다 다르다는 걸 알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인 지각의 한계를 오히려 있잖아요. 우리가 습관 O, 먼저 이해하고 이해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 다른 지각도 품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설사 다른 사람이 이 패러다임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애써보자. 무조건 이해가 먼저라는 거죠. 먼저. 그리고 여기 예아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 예아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여기 보면 그 막, 그, 서로 막 팽팽하게, 서로 막 이렇게 서로 본인 계약이 유리하게 하려고 막 했는데, 결국은 내가 당신을 이해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니까 바로 긴장이 풀리면서 아주 매끄럽게 있잖아요. 계약이 마무리됐거든요. 내가 상대가 나를 이해 안 해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철도 같은 준비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잘 이해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부터 상대가 방어를 허무는 거죠. 그 다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이제 이해만 하면 안 되고요. 이해도 시켜야 돼요. 내가 충분히 이해했잖아요. 그럼 나의 상황을 또 이해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해시키는 데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396페이지에 보면 그리스인들은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를 했대요. 에토스는요, 개인적인 어떤 신뢰, 라포 형성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에 대한 어떤 성실성, 능력에 대한 신뢰감, 이런 게 이제 충분히 전달돼야 되고, 두 번째 파토스인데요. 공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통 분모를 찾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로고스,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나의 성품이 1번, 인간관계가 2번, 세 번째가 설득의 논리성이거든요. 밑에 보이시죠?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순서로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설득부터 논리적인 것부터 가다 보면 오히려 일이 안 풀려요. 내가 앞에서는 먼저 이해하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이해하기 위해서 들을 때 감정까지도 읽어야 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다 훈련이 끝났어요. 그럼 나를 이해시킬 때는 어떻게 돼요? 나의 성품, 그 다음에 인간관계, 그 다음에 이제 설득의 논리성,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순서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 예화가 있어요. 자기 상사가 너무 있잖아요. 이제, 이게 문제점이 있는데 고치려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븐 코비가 그러면, 그러면 설득 방법을 바꿔보라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안 바꿨어요. 자기가, 이런 거죠. 당신은 상사의 리더십 스타일을 바꾸고 싶은데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방식은 바꿀 의향이 없다는 말입니까? 설득 방법은 뭐라고요?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순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설득이 안 된 거죠.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또 설득이 잘 된 케이스도 있어요. 심지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기 보면 그 어떤 대학의 교수인데
자기가 이게 그 경제 연구비를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되게 어려워.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연구하려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이렇게 수면 위에 뜬 게 아니고 이게 기초 분야다 보니까 지원을 바로 못 받을 확률이 많아요. 근데 결국은 스티븐 코비하고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를 심지어 연습까지 했어요. 연습까지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그 프레젠테이션 도중에 다른 그 교수진들이 또 서로 눈으로 사인을 주고받는 거죠. 어때, 어때 하면서 그래 이거 지원해야겠지 하면서 있잖아요. 지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근데 사실 이게 지원받을 내용이 아니었는데 지원을 받았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설득할 때는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순서라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 보면 1대1의 대화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마지막으로 이게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는 다 관심의 원이 있어요. 뭐 남편이 이래줬으면 좋겠고 아내가 이래줬으면 좋겠고 자식이 이랬으면 좋겠고 회사가 이랬으면 좋겠고 다 관심의 원이에요. 맞죠? 그러면 사실은 그 관심의 원이 어쩌다가 잘 돼가지고 로또 맞듯이 해가지고 내가 내 인생이 풀린다면 그죠? 매일 로또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확률적으로 너무 낮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늘 잘 될 수 있는 방법은 영향력의 원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여기 401페이지에 보시면 예방을 하는 거예요. 예방. 문제 터지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아니고요. 예방은 뭐냐면 1대1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대1의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나에게 중요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내 관심의 원에 속한 사람들 있거든요. 그게 내 배우자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아니면 파트너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스폰서일 수도 있고. 그러면 그들과의 1대1의 시간을 가져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방이 돼요. 감정은행의 계좌에 예입이 되면서 예방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당신의 배우자와 정기적으로 외출하라. 그러면 서로 이해하고 이해시키는 게 아주 이게 스무스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자녀와도 1대1의 시간을 가져보라. 배우자와도 정기적으로 외출하라. 402페이지에 보시면 기업에서도 직원들과 1대1로 대화하라. 너무너무 중요해요. 당신이 경청하면 당신은 배우게 된다. 내가 경청하잖아요. 그럼 상대는 이런 것까지 내가 말할 줄 몰랐는데 하면서까지 다 꺼내놔요. 왜냐하면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이게 습관 5를 적용할 때, 감정은행 계좌가 적자라고 느껴지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 선택해라. 그리고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매우 가까운 누군가와 공감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어 보라. 세 번째, 사람들이 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지켜볼 기회를 갖고 몇 분 동안 길을 막고 그저 관찰만 해봐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당신 스스로 하는 자서전적 반응 중에 하나, 탐색, 판단, 충고, 해석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순간을 잡아보라. 내가 이제 이게 인식이 생기면, 나 지금 탐색하네, 해석하네, 공감 안 하네. 내가 요거 하고 있다는 거는 공감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 제가 이 책을 읽고 저희 파트너분 중에 한 분에게 사과를 했어요.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 사과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분이 저보다 한 4살 많으신데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이분이 굉장히 지적으로 인텔리해요. 굉장히 지적이고 또 외모는 또 아름답고 또 지혜로워서 가정은 굉장히 화목하고 자녀 둘을 굉장히 훌륭하게 키웠거든요. 그리고 남편의 어떤 사회생활에도 그 내조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그 가정이나 개인의 굉장히 성공적인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와 아메 사업을 할 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분에겐 결핍이 없어. 라고 제가 단정 지은 거예요. 단정을 짓고 그리고 이 사람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사업을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항상 외로웠던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공감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밖에 나가면 모든 사람이 그런데요. 그래서 그분이 김모신데, 그래서
김쌤이 뭐 아쉬울 게 뭐 있어? 세상에서 제일 복이 많은 사람이잖아. 다 가졌잖아. 뭔 결핍이 있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 관점에서 그를 봤기 때문에 그는 빈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감을 못 해줬던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나보다 차원은 높지만 그에게도 욕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미 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욕구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내가 아미를 해서 성공하면 되고 싶은 삶을 이미 살고 있는 분이어가지고 저희 파트너인데 이미 그분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시니까 저분은 아쉬운 게 없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번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들어주지 못했어요. 항상 내 입장에서 그 사람을 바라봐서 저분은 아쉬운 게 없는 분이셔 라고 해가지고 그분은 저와 함께 일하는 내도록 10년 넘도록 외로움을 탔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읽고 제가 사과를 했어요. 제가 공감적 경청을 못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나보다 나은 분이셔가지고 어, 오히려 제가 살고 싶은 삶을 이미 먼저 살고 계신 분이어가지고 그런 생각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내가 나쁜 동기로 그런 건 아닌 거나 아니까 조금 너그럽게 용서해 달라고 제가 사과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 반대 케이스도 있어요. 저희 둘째 언니가 네가 뭐가 아쉬워? 맨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언니는 내가 불쌍하지 않아? 나에 대한 내가 좀 짠하지 않아? 그랬거든요. 나 혼자서 애 둘 키우느라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언니는 내가 안 불쌍해? 그랬더니 네가 뭐 불쌍해?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니하고는 얘기를 못 하겠다. 입장이 막 언니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네가 배운 게 없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좀 웃긴 얘기인데 네가 인물이 못났나? 배운 게 없나? 네가 뭐가 아쉬워? 정신 차려라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아니 그래도 아니 사람이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어갖고 이렇게 긴 세월 고생하고 있는데 언니 내가 안 불쌍해 이제 정신 차려라 이러면서 나보고 이러는 거 위로를 한 곳에도 못 받았어요. 공감적 경청을 못 받아가지고 제가 항상 마음이 허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저를 볼 때마다 네가 고생이 많다, 네가 수고가 많다 그리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딱 듣고 싶은 얘기 애들 둘 키운다고 네가 고생이 많다 이 얘기를 꼭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위로를 받고 나니까 아버지는 저를 공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유 아버지는 일곱을 키우고 저는 둘을 키우는데요. 아버지에 비하면 저는 뭐 쉽죠. 오히려 내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둘째 언니가 나를 공감을 안 해줬을 때는 언니 나도 힘들어 이렇게 말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공감이라는 거는 내 입장에서 그 사람이 아무리 나아 보여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들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는 아마 사회생활 하실 때 굉장한 있잖아요. 인간관계의 신뢰를 얻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 책임감, 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회사를 경영하시니 얼마나 힘드십니까? 라고 이해를 한번 해봐 주세요. 그러면 내 마음 아는 것 자네밖에 없네 하면서 무척 기뻐하실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막 은퇴를 하신 신한림 리더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이제 놀면 되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은퇴를 한다는 이게 어떤 감정인지를 그 사람이 돼야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입장에서는 막 일만 하다가 저 노는 사람 보면 너무 부럽다. 그렇게 하면서 좋겠네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 진짜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야지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고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판단, 충고, 탐색 이런 거 해석 이런 거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애프터를 좀 시간 괜찮으시면 조금 더 두 분 말고 좀 더 해도 되는데 그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스폰서님이 F도 많이 하라 그래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으면서 여러 생각이 있긴 있었는데, 제가 오늘 일단 오픈을 늦게 한 거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요. 오키나와 한국이 30분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제 시간은 같은데 30분
시차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건강에 굉장히 안 좋대요. 우리나라가 일본 시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음, 우리나라는 항상 일본 사람보다 30분 일찍 일어나는 거지. 그 일, 음, 그게 평생 쌓이면 엄청난 스트레스가 된다 그러더라고. 음, 그래서 시차 적응을 못해서 제가 죄송하고, 예. 이제, 우리 아메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머니 들었던 이야기, 막, 이런 것도 전부 다 세븐에이트에 끼야 맞추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저는, 크로스 라인에 대해서, 이제, 어머니에서 듣다가 가만 생각해 이것도 세븐헬밀하고 비슷하네. 뭐, 이런 생각도, 왜냐하면, 경청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모르는데 끼어드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진짜로 이거는 이문숙 리더님한테 늘 모르게 했는데 제가 진짜 공감적 경청을 해준 적이 딱 한 번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길을 걸어가다가 운동 마치고 저녁에 걸어오다가 웬 여자분이 막 울고 계시더라고. 중년에. 그러니까 제가 안아드릴까요? 하고 안아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5분 정도 엄청 울더라고. 그러고 진짜 내가 안아주고 싶었어요. 엄청. 미쳤는지 뭔지 하여간 그 순간에 저분 안아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길거리에서 그것도 우리 동네에서 제가 안아드리고 그래서 이제 한참 하고 고맙다 하고 그래 그래 조심해서 가세요 하고 헤어진 적이 있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게 진짜 공감적 경청이 아니었을까 오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말이 필요하진 않다는 거지. 네, 맞아요. 예, 말이 필요하지 않는데 순간적으로 서로 공감적 경청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각자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뭐,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오늘 책에 대한 이야기 하셔도 됩니다. 예, 김병숙 리더님 먼저 해볼까요? 약간 예, 그렇네요. 카메라가 켜져 있으면 다 할 겁니다. 오늘은. 네, 안녕하세요. 공감적 경청에 대해서 오늘 들으면서 뭐 열심히 요점도 적고 이렇게 했는데 남는 건 하나도 없고요. 근데 한 가지 남는 거는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제 음, 후원을 가서 사람을 만나는데 오늘도 잠깐 누군가 만났지만은 여기서 제가 느낀 게 우리가 하는 만약에 STP를 하는 이 STP의 내용은 10%고, 우리가 말하는 소리가 30%고, 신체 언어가 60%라 하는 이 사실을 배우면서, 아, 새로운 걸 제가 오늘 또 느꼈어요. 아, 이렇구나.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용은 10%고, 우리가 어떤 소리로 이 의사를 전달하고 그 신체 언어가 60%니까 신체 언어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오늘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공감적 경청에 대해서 저는 공감적 경청을 받아본 경험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않았고 또 공감적 경청을 해준 기억도 별로 없고 이제 중요한 거는 오늘 이런 내용을 배우면서 아 이렇게 해야 되고 공감적 경청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감정은행 기사에 많이 예입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미팅을 할 때 신뢰 쌓기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손미정 리더님. 예. 네, 저는 공간적 경청을, 진짜 힘든 사람이 있을 때는 그냥 말없이 딱 안아주는 거. 그게 아까 이 책에서 뭐 심리적 공기, 치유 음, 효과, 예, 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은 다른 말이 필요 없을 때 그냥 알아서 등 조금 두드려주는 거. 아까 신앙 리더님도 이 맥락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아베이 이 지금 사업을 하면서 이제 가면
정말 부족한 게 이 공감적 경청이거든요. 정말 잘하고 싶은데, 이제 그 사람 말을 막 들어주고 있는데, 눈은 막 공감하는 척 하면서 저 머리 안에는 제 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막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이게 공감적 긍정을 해줘야지 했는데 이미 머리는 딴 생각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참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고 정말 이것도 훈련이 필요하겠구나. 계속 세뇌시키면서 훈련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다니면서 많이 했던 부분이고, 이 공감적 경청이 결국은 감정 꺼낸 통장에 애입하는 거잖아요. 이건 네.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정말 저도 소비자를 딱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정말 힘든 부분에 어떤 그 포인트를 딱 잡아서 제가 진짜 그 원하는 부분 하나 딱 건드려 줬을 때 이분이 훅 마음을 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캐치를 정말 잘해야 되는데, 어, 엄청 예민하게 그거 포인트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게 또 못 잡고 넘어갈 때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 진짜, 탁 잡아줬을 때는 나도, 아, 이거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또, 또 어떤 때는 보면, 지나고 나니까, 아, 이런 부분을 잡아줬어야 됐네. 정말 공감해주고, 진짜 해주셨어야 됐네.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그런 부분이, 저도 뭐, 훈련이 되지 않았고, 느껴보지 않았고, 받아보지 않았던 부분이니까, 이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세미나빗을 하면서 굉장히 그 부분에 신경을 쓰면서 고객하고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어, 훈련하면 늘어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제 사업도 성장하지 않을까. 더욱더 경청하고, 듣고, 공감해주고, 뭐죠? 완전 그 사람이 되어서 들어주는 거라 했잖아요. 집중력이 조금 모자라다 보니까 조금 듣다가 옆으로 샥 세고 조금 듣다고 집중해야지 그 옆으로 샥 세고 이런 게 계속 저는 조금 저 나름대로 이걸 막 훈련하는 느낌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잘 되어 가겠죠? 더 열심히 집중하고 훈련해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잘 안 되더라고, 저는. 저는 이 책을 읽으면 스폰서님 말하는 거랑 내가 줄 거라는 거랑 다를 때가 너무 많아요. 난 진짜 왜 이렇게, 내가 중요하다고 꺼낸 거는 왜 스폰서님 다 넘어가고 내가 맹한 데는 왜 스폰서님 막 읽어줄까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아, 내가 진짜 이 국어 이해 능력 떨어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이구나. 에, 그런 마음에, 아, 이문석 리더님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합니다. 자, 살짝 아부를 했습니다. 강문혜 리더님, 예. 네, 안녕하세요. 강문혜입니다. 저는 그 제일 충격을 받았던 거는 아까 각자의 독백을 나열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요즘에 요즘에 제가 좀 그러고 있지 않나. 특히 중학생 아들과 각자의 이야기를 버럭버럭 그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동감과 공감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도 그래. 저는 그렇게 많이, 그게 공감이라고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그런데, 그래, 이게 서로 같은 사람이야, 라는 그런 판단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도가 아니라 이제, 너는 그렇구나. 요렇게 그냥 좀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가 아까 공감을 받은 적이 있는지, 공감을 해준 적이 있는지 물어보셨잖아요. 그랬는데, 네, 저의 친정 엄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그래도 제가 이렇게 힘내고 살아가는 게 그 엄마의 공감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항상 저 거의
독박 육아를 할 때도 엄마가 한 번씩, 너 진짜 잘하고 있다. 너 음, 대단하다. 엄마는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니네한테 그렇게 못해준 것 같은데, 어, 그게 정말 현명하게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지나가는 음, 말처럼 툭 던진 말이 저한테는 엄청 힘이 됐었거든요. 음,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음, 그래서 갑자기, 음, 나는 우리 애한테 그런 공감을 해주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도 나는 그런 공감을 받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더 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엄마 돌아가셨을 때 다들, 누구나 한 번씩은 다, 우리 부모님도 다 돌아가신다. 이렇게 위로를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음.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안 돌아가셨잖아. 자기 부모님은 안 돌아가셨는데 누구나 한 번쯤 다 돌아가시지 않냐, 힘내라, 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하나도 안 와닿고 너무 화가 음, 났었거든요. 근데 한 친구가 그냥 와서 오자마자 눈 딱 마주치고 눈물 흘리면서 손 한 번 잡아주는데 그게 저한테는 음, 되게 공감이었고 지금도 한 10년이 됐는데 이제 공감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또 네. 1년에 한두 번씩 연락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좀 음, 떠올라서 공감이라는 게 사실 말도 필요 없을 수도 있겠다. 아까 뭐 신앙님 안아준 것처럼 손 한 음, 번 잡아주고 한 번 같이 눈 마주치면 계속 이제 네, 한번 진짜 진하게 음, 공감해서 주는 그거 하나 몸집도 공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그 공감도 내가 여유가 없으면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여유가 있어야지 이제 다른 상대방이 얘기를 했을 때 그게 되게 와닿을 수 있는데, 머리로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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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대꾸는 하고 있는데, 제가 피곤하고, 제가 너무 복잡하니까 사실은 그 진정한 공감이 안 나오는 것 음,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공감을 해줄 수 있는 좀 여유롭고 이제 성품부터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이런 거 책 읽을 때 이때뿐일지라도 사실 일상에 바쁘면 또, 네, 오늘도 하루 종일 미팅하고, 이제, 아미 미팅도 못 가고 막 이러니까, 저는 너무 피곤하고, 화가 끝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막 미팅 때 얘기를 하는데도 하나도 안 와닿는 거지, 저한테. 나 빨리 가고 싶은데, 빨리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집중을 못하고 공감을 못했던 하루가 아니었나, 그런 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박주일 리더님 음원을 참 좋아하는 편인데, 사실은 이제 이분이 굉장히 성격이 세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본인의 성장은 엄청 빨랐는데, 파트너의 성장을 못 키워내는 거지. 내용을 보면.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자기가 깨달은 거죠. 자기가 주고 싶은 것만 주고 있었다는 거지. 자기의 언어로만.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사탕 하나 주면은 감동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그 터치해가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빵을 구워주면 좋은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런 게 많거든요. 상대방에 관계없이 내가 주고 싶은 걸 미친 듯이 퍼붓는 권쳐야 되는데, 사실은 잘 안 되네요. 그죠? 그걸 잘할 수 있으면, 그럼 그 사람이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려면 내가 경청을 해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손 한 번 잡아주는 것만 하더라도 감동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손을 앞만 잡아도 감동이 안 되고 맛있는 밥 한 그릇 먹으면 감동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같은 어머니를 모시고 계시는 강문원 이름이 어떤 생각이 있을까 궁금하네요. 네, 강론입니다. 음, 공감적 경청 책,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저도 받아봤고 한 번은 해줬던 것 같긴 한데 지금 음, 당장은 그렇게 떠오르는 거라든지 그런 게 없고 할수록 그런 공감 자체를
하는 기회가 줄어드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도 최근에는 이제 아내랑 이렇게 아이랑 대하는 게 제가 느낄 게 제가 정말 쪼잔하구나 이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음, 그러니까 경청을 하기 위해서는 성품이 되어야 된다고. 성품이 빙하의 일각처럼 밑에 엄청난 성품이 있어야지만 경청이 가능하다는 걸 들으면서 내가 요즘 내 성품이 좀 괜찮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 성품이 정말 별로였구나. 이걸 최근에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게 조금 전에도 이제 뭐 밥하는 거에 관련해서 뭐 나중에 해도 되고 뭐 예약해도 되고 막 아무튼 진짜 지금 생각 별거 아닌데 그거 가지고 약간 꿍 해가지고 제가 약간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아이를 대할 때는 그런 대로 이제 조금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아내를 대하는 게 요즘 되게 힘들어요. 그냥 이것도 한번 이해 못해줘?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책 중에서 사람들은 이해를 받기를 원한다. 이게 있는 게 음, 지금 제가 이해를 받기 원하는 그런 게 있는 게 많이 좀 큰 것 같은데 그러면 이해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설명도 하고 감정 계좌에 막 돈을 쌓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도 안 하고 막 그냥 약간 자포자기 포기 약간 그런 느낌도 약간 들면서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를 지금 많이 느끼고 있고, 이게 제가 살아오면서 이제 아버지한테는 그렇게 공감을 받은 기억이 거의 없어서, 나는 그런 아버지가 되지 말아야지. 이 생각을 어릴 때부터 사실 가지고 살았거든요. 나는. 근데 이제 과연 나의 아이에게는 무조건 조건 없이 사랑을 주고 있나? 무조건 믿어주고 있나? 그럴 능력을 기르고 있나? 이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반드시 키워야 되겠다. 성품을 다시 잘 갖고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많이 하는 요즘입니다. 네, 약간의 푸념을 더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다들 마음속에 착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집사람한테 제가 칭찬을 한 게 이게 뭐냐면, 그, 손민정 이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이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래요. 착한 사람들이 자가면역 질환이 걸린다고 그런 소리 했다가 좀 머쓱해 했는데. 그래서 나쁜 사람들은 자가면역 질환 안 걸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 스폰서님 마무리 그래도 짧게라고 들어보고 우리 마칠까요? 네. 예. 우리가 아까 그렇잖아요. 배우자, 자녀, 뭐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내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이미 알고 있어. 그러니까 세월 만큼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순간 사실 저기 밑에 숨겨놨던 거 꺼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진짜 이 뭐랄까 숨구멍이 돼가지고 숨쉬고 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서 진짜 숨을 쉴 수 있다라는 거는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짧은 인연이 아니라 평생 가는 인연이잖아요. 부모, 자식, 배우자는 평생을 가는 사이잖아요. 그런 관계에서 정말 이렇게 숨 쉬면서 살 수 있다는 건 너무너무 있잖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사람들은 이해 먼저 받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용기를 가지고 이해시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이해시키는 과정을 뺏어도 안 돼요. 맞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당장 실천해 볼 수 있는 평생 해야 되는 거지만 당장도 시작해야 되는 게 이해심인 것 같아요.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촬영하겠습니다. 예. 네, 자, 하나, 둘. 예, 한 장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안녕. 네, 시너지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일찍 주무세요.